여러분이 알고 있는 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피를 흘리며 사람을 물어뜯는 괴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체? 그런데 원래 좀비는 식인 괴물도 감염체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좀비의 시작은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아이티였습니다. 오늘은 아이티 좀비의 진짜 의미와 보고독 실험, 그리고 노예제의 역사까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티 좀비는 영화 속 괴물이 아니며 기원은 아이티의 전통 종교, 헤이션 보두 문화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두 가지 영적 요소가 있다고 믿는데 생명 에너지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자아. 좀비는 자아를 빼앗긴 인간입니다. 즉, 중시체가 아니라 의지를 잃고 조종당하는 존재이며 이 점이 현대 좀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이티는 한때 프랑스 식민지였고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와 혹독한 노동을 했죠. 그리고 1791년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흑인 노예 혁명, 헤이션 레볼루션입니다. 하지만 노예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죽은 뒤에도 다시 일어나 영원히 노동을 해야 한다면? 좀비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영원한 노예 상태에 대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1962년 한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는데 그의 이름은 클레르비우스 나르시스. 그는 매장이 되었는데 18년 후 그가 살아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했죠. 나는 독을 먹었고 좀비가 되어 농장에서 일했다. 캐나다 인류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이 사건을 연구하였고 저서 The Serpent and the Rainbow에서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좀비는 미신이 아니라 보거독 때문일 수 있다. 보거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있습니다. 이 독은 신경신호를 차단하고 호흡을 극도로 느리게 만들며 심박수를 낮추는데 겉으로 보면 거의 죽은 상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매장되었다가 살아남는다면 저산소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의지와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나 좀비처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죠. 하지만 문제는 독의 농도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며 조금만 많아도 그냥 사망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계는 이 이론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티 좀비는 노예의 상징이었지만 1932년 영화 화이트 좀비에서 이 개념이 헐리우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968년 Night of the Living Dead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좀비는 감염, 식인, 아포칼립스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좀비는 사실 아이티 좀비와는 다른 창조된 것입니다. 아이티 좀비는 괴물이 아니며 노예제의 트라우마, 사회적 통제, 종교적 세계관, 그리고 일부 의학적 오해가 결합된 문화적 현상입니다. 좀비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긴 슬픈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795년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작은 마을에 살던 16세의 데니얼 맥기니스는 호기심에 오크섬을 찾았습니다. 섬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이상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참나무 아래 움푹 패인 구덩이를 찾아낸 것인데 누군가가 구덩이를 팠다가 메워놓은 흔적이 있었죠. 맥기니스는 구덩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맥기니스는 다른 친구 둘을 불러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그 말을 한가득 얻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였죠.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오크섬의 보물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구덩이를 파헤치던 맥기니스는 1m쯤의 판석층을 발견합니다. 3m 깊이에서는 참나무로 만든 평평한 대를 발견하는데 6m, 9m 지점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되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해체할 능력이 없어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이 구덩이를 머니피트, 즉 돈구덩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 소문을 들은 시미언 린즈라는 사업가는 투자금을 확보하고 돈구덩이를 굴착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며 이 속에는 맥기니스와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머니피트를 발굴하는 동안 참나무로 만들어진 8개의 판자를 제거했는데 그중 3개는 접착제와 코코넛 섬유로 덧칠이 되어 있었고 오크섬을 포함한 근방 2400km에는 코코넛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머니피트의 건설에 사용된 재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되었는데 처음 보는 문자들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암호에다가 알파벳을 대응시키자 영어 문장이 완성되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40피트를 더 파내려가면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탐험대는 흥분하였고 3미터를 더 파내려간 순간 또 다른 참나무 판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작업 시간이 늦어 다음날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철수합니다. 다음날 작업 현장으로 복귀한 탐험대는 놀라고 맙니다. 멀쩡했던 구덩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던 탐험대는 물이 찬 구덩이 옆으로 구덩이를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원래의 갱도와 연결을 시도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물이 쏟아져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후 물을 막아낼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말죠. 보물은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업가 시미얼린즈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발굴 작업은 중단되고 맙니다. 50년의 발굴 기간 동안 머니피트를 처음 발견한 맥기니스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의 친구들인 존 스미스와 안소니 보건은 7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발굴대를 만들어 발굴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드릴 장비를 도입하여 머니피트의 구조를 자세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죠. 실제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물렁한 금속층을 발견했고 낡은 시계줄도 발굴해냅니다. 탐사팀은 머니피트로 차오르는 물의 수원지를 찾기 위해 인근 해변을 파헤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머니피트에 수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죠. 5개의 배수로가 바닷물을 웅덩이로 흘러들게 만들었으며 그 웅덩이에서 150m 아래쪽의 돈구덩이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원리였습니다. 또 구덩이에 수압 밸브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밸브의 물은 바다에서 직접 흘러드는 것이라 완전한 차단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오크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멘트로 구성된 천장이 있는가 하면 양피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거기다 원래 구덩이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동굴이 발견됩니다. 1971년에는 시추공 카메라를 내려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육면체 상자부터 수공구, 잘린 손목부터 시체까지 발견됩니다. 머니피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죠. 이후 1995년 탐사팀이 깊이 65m까지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2006년 미국의 릭 락이나 마티 락이나 형제가 섬의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주인이 되죠. 이들 형제는 어린 시절 오크섬 기사를 보고 발굴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드디어 발굴을 시작할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발굴 스토리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현재 시즌 10까지 방영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오크섬에 보물을 숨겼을까 하는 질문도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해적 윌리엄 키드입니다. 그는 세상 곳곳에 약탈한 보물들을 숨겨두었다고 말하였다고 하죠. 영국에서는 윌리엄 키드의 유품 중에 보물지도로 보이는 양피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섬에 보물이 묻혀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후 윌리엄 키드 이야기에는 오크섬이 항상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크섬의 보물의 실체를 궁금해하고 열광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오크섬에는 발굴 시작부터 지금까지 희생당한 6명의 추모비도 세워져 있다고 하죠. 머니피트 아래에는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소니빈 15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식인 살인마로 25년간 6,000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살인자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진격의 거인, 영화 데드캠프, 영화 힐즈 아이즈의 모티브가 되죠.
손이빈은 동굴 속에서 살았으며 근친상간으로 27명의 남자와 21명의 여자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손이빈 가족이라고 불렀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를 식인이라고 부르며 전문 용어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보통 식인 사건은 단독 범행이거나 소규모 집단인 경우밖에 없지만 손이빈 가족은 48명의 집단 식인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손이빈의 아버지는 하수구 청소부였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손이빈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스코틀랜드 서부에 위치한 갤로웨이 해변에 정착을 하죠. 그들의 거주지는 해변가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은 내부가 깊었으며 조수간만의 차이로 이틀에 한 번꼴로 입구가 물에 잠겨 숨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죠. 손이빈은 생계를 위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식량 조달을 하기 위해 훔친 물건을 내다 팔아야 했지만 발각될 위험이 높아 한계가 있었죠. 결국 그는 희생자의 시체를 먹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인 후 인육을 소금에 절여 먹었으며 남은 인육은 훈제해서 동굴에 보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8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낳았으며 자식들의 근친상간을 통해 18명의 손자와 14명의 손녀를 낳죠. 자식들과 손주들은 사람을 죽이고 먹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고 살인과 식인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규칙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48명이 행동하는데 오랜 시간 적발이 안 될 수 있었는가?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목표물을 정한 뒤 순식간에 살해 후 팔다리를 자르고 동굴로 운반하였죠. 스코틀랜드에서 희생자가 속출하자 조사에 나섰지만 동굴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진 곳인데다 입구가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손이빈 가족이 마차를 타고 가던 부부를 습격하였는데 부인을 살해한 뒤 남편을 작업하려는 과정에서 무장 용병들이 들이닥치죠. 결국 손이빈 가족들은 도망을 치고 손질된 부인의 시체만 남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코틀랜드 정부는 군병력을 조직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하지만 쉽사리 단서를 찾지 못하고 그때 군견이 동굴에서 나는 시체 냄새를 맡고 지저댑니다. 동굴 안을 습격하자 손이빈 가족 일당과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와 뼈, 약탈물을 발견하죠. 이후 남자들은 능지처참형, 여자들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25년 동안 6,00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인 걸 감안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죠. 손이빈 가족 사건은 이후 여러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며 진격의 거인에서 한지조회가 거인에게 손이와 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손이빈과 아내의 생전 모습의 사파 몇 개가 남아있는데 다만 당대에 그려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아내는 얼굴 부위는 알 수 없고 시신의 다리 부위를 들고 가는 뒷모습으로 등장하죠. 손이빈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 사실이라 보긴 힘들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 혹은 그 근처에 식인을 했거나 식인을 한다는 소문이 날 만큼 악랄한 인물이나 무리가 있었고 이 전설의 모티브가 되었거나 식인 사건이 있긴 했지만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45년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섬. 이곳은 태평양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 본토와 이오지마를 연결하는 보급의 중심지며 충분한 식량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식량도 풍부한 이곳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도살해 식육으로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치치지마 식인 사건이라고 부르죠. 당시 치치지마 섬에는 다치바나가 이끄는 일본 육군 9,000명과 모리제독이 이끄는 해군 6,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일본군의 식량 보급로인 치치지마섬을 폭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우죠. 전투기의 이름은 몰던 그루만으로 여기에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조지 부시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공포 공격에 전투기는 추락하고 말죠. 다행히 부시는 낙하산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무사히 구명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투기에 타고 있던 미군들은 격추당한 후 일본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죠. 당시 치치지마 섬에 잡힌 미군은 총 9명이었으며 일부 포로는 1년 전인 1944년에 잡혀왔습니다. 이 중 일본으로 보내진 1명을 제외한 8명은 살해당하고 이 중 5명은 식인 피해자이죠. 인육 사건은 전쟁 종결 이후 이루어진 괌 재판장에서 진술서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육 사건은 1945년 2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사령부로 불려가서 다치바나 장군에게 미군 비행사는 스에요시 부대에서 처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카토 타케문의 대좌가 우리를 위해 연회를 베푼다고 해서 갔는데 술과 안주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육류와 술을 준비할 무슨 방도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군은 내게 미군의 처형에 대해 물으면서 인육을 얻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육과 술 한 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인육이 맛있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죠. 다치나바는 당시 3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째, 대대는 처형된 미 해군 조종사의 인육을 먹을 것. 둘째, 칸모리 중위는 그 인육의 배급을 담당할 것. 셋째, 사카베 군의관은 처형에 입회하여 장기를 적출할 것. 증언에 따르면 다치바나는 미군의 손발고기와 내장을 먹고 나서 맛있다며 한 접시 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치바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재판장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발언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죠. 당시 치치지마의 식량은 일본 본토보다 훨씬 풍족했으며 다치바나가 식인을 지시한 것은 장병들의 전우애와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 다치바나는 사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장교들은 종신형을 받죠.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하여 인육을 먹는 사례는 있었지만 산 사람을 일부러 죽여서 잡아먹은 것은 치치지마가 유일합니다. 이후 미국 신문에는 카니발리즘, 즉 식인이라는 거대한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희생된 어머니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처참하다고 탄원서를 냈기 때문이었죠. 당시 탄원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자제들이 전쟁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끔찍하게 잡아먹혔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면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니 부디 우리 자제들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이 보도를 중지해달라. 일본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오가사와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누명을 씌웠다는 둥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죠. 2차 세계전쟁 당시 일본군은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참전군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며 이런 군대에서 정신이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12년 6월 1일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 마을에서 무어 일가족 6명과 지인 2명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였으며 범행 도구인 도끼는 안방에서 발견되었죠. 하루 전날 메리 캐서린 무어는 친구 2명을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날 가족들과 친구 모두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밤 10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죠. 다음날 아침까지 누구도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웃집 주민은 아침마다 항상 마당으로 나오던 무어 부부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죠.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근처에 사는 무어 남편의 동생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끔찍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손님용 침실에서 죽어있는 지인 2명과 무어 가족 6명이 살해당한 것이었죠. 경찰을 불러 조사한 결과 집안에 있던 도끼가 흉기였으며 범행 시각은 새벽 5시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락방 구석에서 담배꽁초 몇 개 피가 발견된 걸 보고 범인은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 추측하죠. 이 사건은 신문으로 크게 보도되었고 시간이 지나 용의자는 몇 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교회 목사 조지 켈리로 본인은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마을을 떠났다고 주장하였고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하죠. 이후 본인이 살인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날 일들을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 관계자, 피해자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등 의심 가는 행동을 하였지만 그가 정신질환이 있고 진짜 범인인지 목격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두 번째 용의자는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인 프랭크 페르난드 존스로 무어 가족에게 사업을 여러 번 뺏긴 적이 있어 원한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의 며느리가 무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죠. 하지만 모든 정황은 추측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윌리엄 맨스필드로 살인 전과가 있었으면 주로 사용하는 흉기도 도끼였죠.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 294km 떨어진 캔자스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범행 방식도 유사하고 먼 거리도 아니라서 의심하였지만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 고스트 스팟이 되어 무어의 집은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숙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남극.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가 참가한 국제연구팀이 남극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합니다. 피라미드는 삼각형 사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로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 피라미드, 수단의 메로의 피라미드, 보스니아의 비소시카 피라미드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었죠. 거대한 크기와 사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점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조차 불가한 남극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되자 학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피라미드가 한 개가 아닌 3개나 발견되었다는 것이었고 그 높이가 400m로 이집트 피라미드의 230m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남극 지형상 얼음 밑에 파묻힌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크기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죠.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대학 에릭 리그노트 교수는 이건 피라미드가 아니라 산이라고 주장하였죠. 지반 변형으로 산이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피라미드 모양처럼 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즉각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남극은 주변에 산이 없는 평지 지역이며 주변에 산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주장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고생물학자 피터 웹 교수는 1986년 남극에서 대규모 숲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독일 요르그 프로스 교수 연구팀도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네이처 논문에 발표합니다. 남극이 약 1500만 년 전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아열대 기후였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인류학자들이 즉각 반박을 하는데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시기가 300만 년 전이라 남극이 아열대 기후였던 시절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후 한 가지 가설만이 남았는데 바로 외계인설. 이집트 피라미드도 당시의 기술로는 지을 수 없다는 학설이 많으며 거인설, 외계인설 등 다양한 주장이 등장하였었죠. 남극에서는 괴생명체들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였으며 남극에 외계인들의 비밀시설까지 있다는 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남극 피라미드를 발견한 탐험대가 갑자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남극 피라미드의 위치까지 비밀로 해버리고 맙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까봐 못한다는 것이었죠. 다른 이유로는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남극 피라미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